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빈민가에서 87살까지 살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열대우림 아프리카에서 90살을 살았으며 나이팅게일 또한 90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긴 생애를 살았는데요. 분명한 건 모두들 가장 낮은 자세로 나눔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더욱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자 공부에 많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넌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니? 쉬운 것도 알지 못할 경우 이런 말을 듣기 일쑤입니다. 유사한 말로 빨래 집게 보고도 A를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자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자 목불식정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은 본래 눈을 말하는데 본문에서는 눈으로 보다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을 보면 목자는 아주 사실적인 눈의 형상을 본떴는데요. 지목이란 말이 있지요.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눈으로 보다는 뜻입니다. 불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못못하지 않다라고 번역하지요. 복종할 복자를 쓰는 불복은 복종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불명예란 말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명예는 이름 명자 길일 예자를 씁니다. 식은 알다는 뜻입니다. 안이불자 알지자를 쓰는 부지불식이란 말은 알지 못하다는 뜻인데 가운데 중 혹은 사이 간자를 써서 부지불식 중 부지불식간이란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 글자에는 지라는 도금이 있는데요. 기록하다, 기억하다는 뜻이 됩니다. 정은 장정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간단하여 쉬운 글자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갑골문에서는 못의 형상을 본떴는데요. 원래는 못이라는 뜻이며 쇠금을 붓으로 하는 못정자의 본래 글자입니다. 우리는 이 글자가 농기구인 고무래와 닮았다고 해서 고무래 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목불식정은 눈으로 보고도 정자를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서 한 글자도 알지 못함을 형용한 말입니다. 정자는 글자 획이 적고 사용 빈도가 높은 글자인데요. 아주 간단한 글자를 말하지요. 우리 속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에 해당하는 성어입니다. 배우지 못해 아는 것이 없다는 뜻의 불항무식, 한 글자도 알지 못하다는 뜻의 일자무식 등과 상통하는 말이지요. 이 고사는 신당서 장홍정전에 나옵니다. 신당서는 중국 북송 때 구양수, 송기 등이 편찬한 당나라의 정사로서 중국 25사의 하나입니다. 당서에 빠진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펴낸 이 책은 22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신당서가 나온 후에 원래 당서는 옛 구자를 붙여 구당서로 부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배경인 중국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나라 목종 때의 일입니다. 절도사 장홍정은 황제의 명을 받들어 유주를 다스리러 갔습니다. 장홍정이란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부유한 생활을 했는데요.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은 좀처럼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유주로 갈 때 그는 화려하게 장식된 가마에 앉아서 갔는데요. 전후 좌우로 호위무사와 의장 인원으로 둘러싸여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장홍정은 오만 방자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곤 했는데요. 원래 백성들과 병사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장수들에게 병사들을 풍자하여 말했습니다. 이제 천하가 태평해졌는데 너희 병사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나? 너희가 큰 활을 잡아당길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자 한 글자 아는 것만도 못해. 병사들은 장홍정에게 화가 났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조정에서는 많은 돈을 하사하여 장수와 병사들을 포상했는데요. 그런데 글쎄 이 장홍정이가 사적으로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공관 건물을 짓는 용도로 돌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장수와 병사들은 더욱 큰 불만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크게 한판 싸움이 일어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장홍정이 신임하는 부하 중에 위홍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또한 남을 업신여기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위홍이 아주 사소한 일로 그곳 토박이 군관에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이런 모욕을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을 떠들어대기 시작했지요. 장홍정은 이 사건을 알게 됐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는데요. 게다가 이 사람들에게 엄한 처벌을 내릴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위용을 때려 죽였는데요. 또한 병사들은 장홍정을 포박하고 그 집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배웠으면서도 무지하게 행동했던 장홍정이야말로 목불식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고사를 통해 배움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지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신명신보감 많이들 기다리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 백행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효에 관한 예성현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눈과 귀를 크게 열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활 부모 제의시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떠나지 말며 떠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이 장은 논어 2인편에 나옵니다. 그럼 자세한 해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제, 부모가 살아계시면 아비부자와 어미모자의 부모는 글자 그대로 부모를 말하며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제는 살아있다, 존재하다는 뜻인데요. 존재는 있을 존자를 씁니다. 건강할 건자를 쓰는 건재라는 말이 있죠. 건강하게 잘 있다는 뜻으로 힘이나 능력이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불원유,
멀리 떠나지 말며, 불은 뭐뭇 하지 말라는 뜻의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원은 멀다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부사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멀리라고 해석합니다. 유는 놀다, 나다니다 하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떠나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원유란 말은 여기에서 유래하는데 일반적으로 멀리 가서 놀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놀다라고 하면 뜻이 분명치 않습니다. 즉, 먼 곳으로 여행하다, 먼 곳으로 가서 유학하다, 먼 곳으로 벼슬 가다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떠나다 정도가 이해하기 쉬울 듯하네요. 유필유방, 떠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즉,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께 행방을 알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필은 반드시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유는 못못이 있다는 뜻이지요. 전도유망이란 표현을 쓰는데 장래에 희망이 있다는 뜻으로 앞전자, 길도자, 바랄 망자를 씁니다. 방은 방향, 장소를 말합니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은 각기 가까울 근자와 멀 원자를 써서 근방, 원방이라 하는데 이때 방자가 곳, 장소라는 뜻입니다. 전후방도 마찬가지 경우죠.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부모님께 행방을 알려야 한다는 말씀 되새기며 이 말씀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왈 부모 제엇이든 불원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떠나지 말며 떠나더라도 반드시 일정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왈 효어친이면 자역 효지하나니 신기부려면 자하 효원이리요. 태공이 말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역시 나에게 효도하리니 내가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태공의 다른 말들과 마찬가지로 출처를 알 수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자세한 한문풀이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공왈, 태공이 말하였다. 태공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강태공을 말합니다. 효어친,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효는 효도하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요. 2장에 나오는 효는 전부 동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는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였습니다. 뭐뭐에게로 번역하지요. 친은 어버이, 부모를 말합니다. 쌍쌍자의 쌍친과 두량자의 양친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역 효지, 자식 역시 나에게 효도하리니, 자는 자식을 말합니다. 자식은 쉴 식자를 쓰는데 이 식자에는 자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을 여자 여자를 써서 여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은 역시 또한이란 뜻입니다. 그럴 연자를 써서 역연이라 하면 또한 그러하다는 뜻이 되지요. 대명사 지는 앞에서 생략된 나를 가리킵니다. 신기부려, 내가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신은 몸, 신체란 뜻인데 본문에서는 인칭 대명사로 사용됐으며 자신 혹은 자기, 나라고 번역합니다. 참고로 고문원에서 스스로 자자나
몸 기자도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기는 이미라는 뜻의 부사인데 이미 뭐뭐 했다면이란 뜻의 접속사로도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기성복 혹은 기성세대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여기서 이룰 성자를 쓰는 기성은 이미 이루어지다, 이미 만들어지다는 뜻을 갖습니다. 갈 왕자를 써서 기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미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기왕지사는 이미 지나간 일을 말하며 구조조사 지, 일사자를 씁니다. 안 입을 자, 효도, 효자, 불효는 효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보통 불효한 자식은 아들 자자를 써서 불효자라고 하는데 옛날에 편지에서 편지 쓰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 1인칭 대명사로 자기를 낮추어서 불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효는 역시 동사로 사용되었죠. 자하 효원,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하는 어찌라는 뜻으로 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입니다. 반드시 필자와 결합된 하필이란 말이 있는데 어찌하여 반드시라는 뜻으로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는 대명사로 사용됐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나온 대명사 지와 같은 의미죠. 자, 이제 따라 읽는 것 알고 계시죠? 큰 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공활 효어친이면 자역 효지하나니 신기 부려면 자하 효원이리요. 태공이 말하였다. 어버이에게 효도하면 자식 역시 나에게 효도하리니 내가 이미 효도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의외로 효의 실천은 작은 것에 있으며 거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인간된 도리로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신명신보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일은 누가 옳고 그른지 반드시 시비를 따져야 해. 너는 시비꾼이냐? 어떻게 매사를 시비조로 따지냐?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화는 보통 이런 식으로 오고 갑니다. 오늘 한문 본색에서는 시비란 글자에 쓰이는 시자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자는 형용사, 동사, 명사, 지시대명사, 판단사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시자는 갑골문에는 보이지 않으며 금문에 나오는데요. 위에는 햇빛을 뜻하는 이를 조자이고 아래는 걷다는 뜻의 걸음보자인데 두 글자가 합해져 빛이 곳곳에 비쳐서 본 것이 정확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자의 본래 의미는 형용사로서 정확하다, 옳다가 되는 것이지요. 상대어는 아니다, 틀리다 하는 뜻의 비자입니다. 앞에서 말한 시비에 구불곡자, 고들직자에 곡직이란 말을 붙여 시비곡직이라고 하기도 하죠. 곡직은 굽음과 고듬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선과 악을 뜻하는 선악을 써서 시비선악이라고도 합니다. 또 동사로 쓰여 옳다고 여기다는 뜻을 갖습니다. 시고 비금이란 말이 있는데요. 옛날을 옳다고 여기고 오늘날을 그르다고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옛 고자와 이제 금자를 씁니다. 역시 동사로서 바로잡다는 뜻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를 정자와 결합된 시정은 바로잡다, 즉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는 뜻이지요. 이 시자는 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옳은 것이란 뜻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나라 국자를 쓰는 국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라에서 옳다고 여기는 것이란 뜻으로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을 말합니다. 또 실사굿이란 말도 있는데요. 사실을 분명하게 해서 옳은 것을 구하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보통 실제 정황에서 출발하여 정확하게 문제에 대처하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열매실, 일사, 구할 구자를 씁니다. 또 가까운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 쓰여 이 또는 이것, 이곳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람이나 사물 모두 가리키고요. 때로는 시간이나 장소, 범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날일자를 쓰는 시일은 이 날을 말하고 연고고자를 써서 시고라고 하면 이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중국에서는 이 시자가 동사로서 판단을 뜻하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영어의 비동사와 비슷하며 뭐뭇이다로 해석하는데요. 이 용법은 옛날에도 있었는데 보통 한나라 때 이후부터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춘추 전국시대에는 이 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문 본색에서는 시자의 본색을 밝혀봤습니다. 어떠셨나요? 간단한 한 글자에도 많은 뜻이 담겨 있지요.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드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를 보고 또 보시면 어느새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문 본색 시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한문에 대한 궁금증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는 한문 문답. 오늘은 어떤 질문을 풀어드릴지 따끈따끈한 질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촌이 오징어의 오가 까마귀 오자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오징어에 까마귀란 글자가 들어갈 수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징어에 까마귀 오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오징어를 좋아하는 민족도 찾기 힘든데요. 오징어는 원래 까마귀 오자, 해칠 적자, 물고기 어자를 쓰는 오적어로 불렸다고 합니다. 뜻은 까마귀를 해치는 물고기란 뜻인데 이 오적어가 의미 변해서 오징어가 됐다는 것이지요. 방언에 따라서는 오중어, 오증어, 오지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 선생 다들 아시죠? 그분의 형님인 정약전 선생이 흑산도로 귀향을 가게 됐는데요. 선생은 16년 동안 귀향 생활을 하면서 근해에 있는 200여 종의 바다 생물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기록해서 한국 최초의 어류학서인 자산어보를 펴내는데요. 아참, 근래 이 책의 이름을 현산어보로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자산이나 현산은 둘 다 흑산도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이 책에는 재미있는 오징어의 습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는 까마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잡아먹기 위해 바다 위에 떠 있곤 하는데요. 까마귀는 오징어가 죽은 줄 알고 오징어를 채가기 위해 수면으로 내려옵니다. 이때 오징어가 재빨리 발로 까마귀를 감아서 물속으로 들어가 잡아먹는 것이죠. 이런 오징어의 습성에서 오적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는 건 어떨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생명의 은인인 것처럼 대하다 보면 훨씬 더 풍성해진 인맥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네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